오늘부터 상법입니다. 1번, 21번.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렇죠? 주주총회는 일단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하고,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보통은 결정해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제 예외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 내지 합동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건 틀렸죠? 자,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임원의 보수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갖고 물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일단 한도를 정해놓고 이사회한테 니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해봐 이건 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3자에게 완전히 위임한다거나 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한이 없는데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총회랑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있기도 해. 그렇지만 애초에 성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성립이 안 돼서 무효라는 거죠.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를 했어요. 이거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일이죠. 근데 특별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 약정의 무효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주주 전부가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없었는데 주주 전체가 오케이를 했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양도를 했어요. 회사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양도를 했어요. 한 명이. 근데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이걸 알았어. 만약에 두 명이 저기라면은 그럼 특별결의가 없었는데 얘가 넘겨버렸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결의 안 했어요 라고 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상법은 약간 얼렁뚱땅, 회사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데 주식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를 하거나 승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100명 중에 정족수를 해가지고 뭐 100분의 3분의 2니까 90명 중에 60명이라고 합시다.
동의랑 승인을 했어요. 그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제가 지금 조사해봤는데요. 90명 중에 60명이 동의하거나 승인했어요. 라고 이런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가 명백하다거나 결의가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제가 설문조사 다 해봤거든요. 근데 90명 중에 60명이 승인했다니까요. 동의했다니까요. 이런 걸로 그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이게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반드시 결의가 있을 것이다.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핸드폰 대리점 같은 거겠죠?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곧바로 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리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진짜로 얘가 대리상인지 아닌지 얘가 명의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느낀 바로는 회사법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회사법도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지만 정족수라던가 뭐 주주총회라던가 뭐 이사회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적법한 절차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고, 자,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상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 맨 처음에 자꾸 본인 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스스로 아니냐고요. 자, 본인이랑 대리상이 있어요. 대리상이 얘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으면 대리상이 이득을 얻었겠죠? 대리상과의 계약을 그러면은 나 너랑 계약 해지할래. 그리고 너 내 이름 썼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 내놔. 그리고 너 이득 얻은 거 있지? 그것도 이득도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겠죠?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상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어쨌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에서 벗어나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 대리상은 거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본인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이게 대리가 상사 대리가 있고 그냥 유치권이 상사 대리 유치권이 있고 상사 유치권이 있고 민사 유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상사 대리 유치권이란 말이죠. 이 목적물이 본인 소유의 것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채권과 결련 관계는 있어야 돼요. 맞지? 아니네요. 결련 관계도 필요 없나 봐.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목적물이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민사상 유치권도 본인 소유일 필요 없죠. 본인 소유여야 되는 거는 상사 유치권밖에 없어요. 상사 유치권은 본인 소유여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누가 정리를 해줘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있고
대리상이 있는데 대리상이 겁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영업이익도 겁나 많이 증가하고 그 계약이 종료를 했는데도 본인한테 이득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 종료가 만약에 대리상의 잘못으로 된 거다. 그러면은 그건 안 돼요. 자, 상법상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을 양도를 했으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똑같이 파스타집 양도해놓고 옆에다가 나도 똑같이 파스타집 또 차리면은 이거는 좀 상도덕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영업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영업 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 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을 양도할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숫자를 자주 바꾸더라고요. 뭐 20년으로 나올 때도 있고 5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자,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동종 영업은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쵸? 파스타집 양도했는데 옆에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거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겹치잖아요. 고려하여 볼 때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상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경업금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니까 경업금지 의무는 없죠.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이 경업금지 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에 영업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고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전전 이전된다. 전전 말 겁나 많아. 자, 양도계약을 해요. 양도계약을 하는데 경업금지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경업하지 마 라고 이걸 그 양도를 제한을 하면 안 돼. 양도하지 마 라는 게 없는 이상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A가 B한테 영업 양도를 했는데 B가 C한테 또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양수인이죠, C가. 그러면은 경업금지 청구권도 B한테 있다가 C한테로 넘어간다는 거죠. 영업과 함께 그 뒤 영업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고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전전 이전된다. 통지 권한, 양도하지 마 라고 통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전된다 라는 거죠. 나 당연한 거죠. 같이 가야지. 경업금지 지역으로서 동일 및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군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양도된 물적 설비가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대로 해야죠.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 만약에 뭐 물류센터다, 뭐 이런 게 뭐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물류센터를 베이스로 두고 영업을 하던 지역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파는데 내가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 물적 설비는 그 자동차 관련 그 설비는 저기 어디 그 뭐야 경기도 이천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천이 아니고 내가 영업을 하던 서울에서 경업 그 금지 조항이 해당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이천에 내가 이천에 있던 물건 설비 옮겼으니까 그건 너한테 양도했으니까 나 서울에서 영업은 계속 할 거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수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수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429조를 적용하여 신주 발행 무효의소로서 다툴 수 있다. 신주 발행 무효의소의 제소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6개월 무효의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이 기간 내에 제기된 무효의 소가 패소가 됐어요. 적극적 당사자라는 건 이제 소 제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를 했어요. 전환권을 행사를 해서 이게 신주 발행이 됐어. 그러면은 신주 발행, 이제 이거는 신주 발행 무효의소로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의소는 그러면 제소 기간은 신주 발행 때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신주 발행이니까 이름 바뀐 이때부터 6개월로 기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전환사채 발행할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에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되게 헷갈리는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 무효예요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전환사채가 발행된 적이 없는데 발행된 것처럼 외관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경우 발행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 이거는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다투는 거잖아요. 이거 효력을 다투는 거니까 제소기간이 있는데 부존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발행이 됐다고 외관이 생겼어. 그런 거니까 6월의 제소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전환사채 납입 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한다. 발행 유지. 이거는 일단 스탑이잖아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내가 주주가 불이익 받을 것 같아. 이러는 경우에는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지 청구를 하려면 적어도 발행 효력 전. 발행 효력은 언제냐? 납입 기일. 납입 기일 전까지 유지 청구를 해야 이제 이게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전환사채가 발행됐는데 걷다 대고 잠깐 스톱 이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한 이후에는 주식 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쵸? 전환 청구를 이미 했는데 이거를 금지를 뭐 어떻게 하겠어.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자,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죠. 경영권, 지배권 방어 뭐 이런 걸로 전환사채 발행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무효니까, 발행이 됐어도 무효니까 그거는 6월 내에 제소를 해가지고 무효소로서 다툴 수 있어요. 자,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주 발행 무효의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6월이 지나버렸는데 주장할 수 없겠죠. 주식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그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어. A랑 B랑 이 회사 내 거야 라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경영권은 어쨌든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경영권을 누구한테 줄지 이제 저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A가 신주를 제3자한테 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 내 편이니까 얘가 나한테 표 던져주면 나는 좀 더 경영권 방어를 하기 수월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거죠.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3자한테 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배구조가 심대한 변화가 초래돼 버리고 제3자한테 이게 가고, 그래서 얘네 쪽이 힘이 세졌어. 그래서 지배구조의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는 등 중도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 발행은 이건 무효로 쳐야죠. 자,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었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신주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신주를 발행했을 때 얘네한테 먼저 기회를 줬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인수할게. 아니 나 안 할래.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만 가지고, 기회를 줬으면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거죠. 인수권을 행사했는지 안 행사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자,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수권을 잃었는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을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으나 실권된 신주를 제3자한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 자체는 있어야 한다. 틀렸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주주 배정 방식을 썼어요. 그러면은 주주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케이 나 인수할래 라고 해놓고 갑자기 얘가 아니야 나 안 할래, 아니면은 청약을 안 해요.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선권을 주긴 줬는데 이게 인수를 안 했으니까 남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주권을 이제 제3자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권이 나왔으니까 누군가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는 그 실권된 주를 제3자한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주식회사가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여야 하고 반드시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을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거리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자,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랑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거.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솔직히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건데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라고 여기 운송의 주선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운송주선 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각 위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선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운송주선인이 있잖아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금 화물상환증을 작성을 하거나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을 안 했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럼 진짜 운송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리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어. 그래도 여전히 얘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운송주선인의 저기에만 위치에만 있다는 거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또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운송주선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악의는 아니겠죠. 악의인 경우에 1년 만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어떡해.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의 영업 목적으로 하나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 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통관 절차, 검수, 보관, 부보, 수령, 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래요. 관습이라는 거죠.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주선인. 27번 상인간 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공탁하거나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저기가 되냐는 거죠. 법원의 저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매도인인 경우에는 법원 허락 필요 없어요. 근데 매수인인 경우에는 법원 허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자기 물건이잖아요. 근데 매수인은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만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법원 허락도 필요 없어요. 상법 제68조에서 정한 상인 간의 확정기 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의 이행 시기를 경고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상인 간의 확정기 매매인지 여부는 매매 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목적,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로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런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런 건 거의 다 그냥 정답이에요.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69조 상인 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게 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운다는 건 아니죠. 매매 목적물이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69조에 따라 매수인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여전히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 아니죠. 6개월 지나면 그냥 그거는 AS 기간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품 기간, 교환 기간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자를 발견했어. 근데 6월 이후에 발견했어. 그거는 매수인이 냈는지 매도인이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썼으면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죠? 상법 69조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나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인 때는 위와 같은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없다.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공탁해야 하는데 인도 장소가 영업소, 주소,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인 때는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없겠죠. 목적물 인도 장소가 바로 옆인데 뭐하러?